인생을 살다 보면 내 가족으로 인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또는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가장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인연은 자녀의 결혼을 통해서 전혀 모르고 지냈던 낯선 누군가를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저 역시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경험을 했는데요. 덕분에 지금은 외롭지 않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도 하고요. 다만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리고 조금은 늦게 경험을 하게 되어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요. 제 사연이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이 된 여자예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결혼을 해 자녀가 하나 또는 둘 정도는 있을 나이고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느라 삶을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중년 여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떠난 이후 저 혼자 이 세상을 외롭게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남편의 빈자리가 꽤 큰지 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기도 하고요. 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인생을 살다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 역시 완벽하게 공감이 가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딸 팔자 엄마 따라간다는 말이요. 이 말처럼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빠를 먼저 앞세우셨고 생계를 이어나가느라 저를 외할머니에게 맡긴 채 바쁘게 살아가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저 역시 남편을 빨리 잃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 대신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외할머니 영향을 정말 많이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저희 외할머니는 매우 강단이 있는 분이셨고 무엇보다 외할머니만의 가치관이 아주 명확하게 자리를 잡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치관을 저에게 늘 이야기하셨고요. 외할머니는 지나가는 길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는 일이 없었어요. 늘 외할머니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반드시 반을 나눠주고 오시는 성격이셨죠. 전 그런 외할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았고 순수한 궁금증으로 질문을 하곤 했죠. 할머니, 할머니는 왜 길에 어려운 사람들만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를 않아? 저 사람이 정말 어려운지 아닌지 그것도 절대 모르는 거잖아. 그치, 네 말이 맞아. 정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의심을 하고 돕지 않으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돕지 못하게 된단다. 에? 그러면 할머니, 우리만 너무 손해잖아. 정확히 알고 주는 게 좋은 거지. 선영아,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돕는 것들이 설령 정말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분명 우리에게는 좋은 일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살아. 알았지? 그치만 우리도 어렵고 돈 없는데 할머니는 꼭 나누잖아. 선영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해. 그래야 나중에 너도 힘들 때 너도 도움을 받는 거야. 알았지? 외할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저는 어느새 외할머니가 가르친 대로 물들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도 나름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곤 했는데 저는 그 친구를 그냥 방관할 수 없었죠. 애들이 밥도 같이 먹지 않고 놀아주지도 않는 모습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가 그 친구에게 말을 걸었어요. 야, 나 오늘 밥 먹을 사람 없는데 나랑 같이 먹을래? 어, 나랑? 음, 난 좋아. 근데 너 괜찮아? 뭐가? 너가 나랑 밥 먹어주는 건데 나야 좋지. 우리 밥 먹고 공기놀이 할래? 나 공기 짱 잘하는데. 그래, 나 공기 있어. 밥 다 먹고 공기놀이 하자. 아이들이 철저하게 외면하던 친구와 밥도 같이 먹고 공기놀이를 하면서 신나게 놀자 같은 반 친구들은 그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저까지 같이 따돌리더라고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친구들 하나를 다수가 몰려서 괴롭히고 나돌린다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고 그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왕따를 시키면 주눅이 들면서 힘들어하던 그 친구와 달리 기가 죽는 내색이 전혀 없는 저를 보면서 친구들은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빴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으로 인해 제가 똑같이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했는지 왕따를 당하던 친구는 미안해 하더라고요. 이제 나랑 같이 안 놀아도 돼. 응? 왜? 갑자기 너도 나 따돌리기로 했냐?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나랑 노니까 다른 친구들이 너도 같이 괴롭히는 것 같아서. 야, 무슨 상관이야. 쟤네가 이상한 거지. 아,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됐고, 놀자. 친구의 미안한 마음을 별 대수롭지 않게 달래면서 저는 굳굳이 학교 생활을 했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새 친구들은 저에게 몰렸고 학교 생활도 무리 없이 잘 해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외할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저에게는 부모님과 같은 정도로 소중했던 외할머니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간호를 했죠. 엄마는 늘 돈을 벌기 바쁘셨기 때문에 온전히 제가 혼자 할머니를 봐드렸어요. 하지만 외할머니는 당신으로 인해 제가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도 못할까 걱정스러우셨던 것 같더라고요. 할미만 간호하다 너는 공부도 못하고 어떻게 하니? 할머니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까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그래. 할머니, 나 할머니 간호하면서도 할 거 다 해. 걱정하지 마. 친구들 만나서 학교에서 놀고 공부도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는 아픈 거 나으실 생각만 해. 아셨죠? 제가 성적표로 딱 보여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 외할머니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완벽하게 해결을 해드렸고요. 그렇게 저는 외할머니를 포함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로 인해 마음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늘 저를 희생하며 지냈기도 하고 또 나름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해내려는 끈질긴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제 성격은 고등학교 진학 그리고 대학을 진행해서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성격 때문에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늘 외롭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 늘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늘 먼저 다가갔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는데 감정이 싹 트면서 우리 두 사람은 연애 후 결혼까지 하게 됐죠. 남편과 깊은 사이가 되면서 결혼 전 남편의 가족들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남편이 더 좋아졌어요. 평생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빠는 왜 가족들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거야? 나 궁금한데. 글쎄. 난 원래 가족이 없었어. 그래서 늘 외로웠고. 응? 가족이 없었다고? 누가 부모님인지 얼굴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내가 기억나는 건 보육원에서 나를 키워주고 예뻐해준 보육원 어머니뿐이니까. 그래? 아, 그럼 잘 됐다. 앞으로는 나랑 가족하자. 내가 오빠 가족이 되어줄게. 우리 둘이 아이도 낳고 또 가족 만들어서 오빠가 꿈꾸는 대가족 만드는 거야. 어때? 나랑 가족할 수 있겠어? 아이, 나야 좋지. 아무도 없는 외로운 나랑 가족이 되어준다고 하는데 고맙지. 남편의 가족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우했고 심지어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제가 꼭 이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남편은 살아온 환경과 다르게 성품이 매우 착했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아이나 노인과 같이 도움이 손길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유독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어요. 마치 예전에 제가 제일 사랑했던 저희 외할머니처럼요. 길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법은 절대 없었고 아무리 바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꼭 도와준 후 가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동네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은 독거노인분들을 보면 그대로 지나치지를 못했고요. 반드시 본인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들인 후에 돌아와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거든요. 외할머니가요, 꼭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모습에 저는 또다시 외할머니에게 했던 질문을 한 번 더 했어요. 오빠는 참 신기해. 어쩜 이렇게 모두에게 따뜻한 사람일 수가 있어? 오빠도 오빠 일이 급할 때도 있잖아. 근데도 꼭 돕잖아. 나? 글쎄. 나는 가족이 뭔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그런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보면 혹시 나이 차는 우리 부모님도 저러고 계시는 건 아닐까. 저 아이도 나처럼 엄마 아빠를 잃고 힘든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다 가족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 남편은 매우 무심하고 무뚝뚝한 말투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내용은 제 가슴이 아릴 만큼 안쓰럽고 슬픈 이유이기도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늘 나는 참 남편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서 나서서 남편의 선행을 도우며 지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같은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가족이 되었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품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어요. 적어도 우리만의 가족을 꼭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살자고 약속을 하면서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곧바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하루하루이기도 했죠. 어린 나이였지만 이런 게 행복이라면 행복이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남편은 결혼 후에 곧바로 취업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내조하면서 가정주부로 생활을 해왔어요. 저도 일을 할까 했지만 남편이 집에서 자신을 기다려주고 밥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줬고 저는 남편을 위해 주부로 지내면서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또 퇴근하는 남편을 맞이하는 주부로 생활을 하게 됐죠. 저희 부부는 주말이면 남편이 저 역시 밥을 차리는 것에서 해방을 시켜주기 위해서 외식을 하는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날 역시 외식을 위해 시내로 나섰고 길을 걸으면서 음식점으로 향하고 있었죠. 음식점으로 가는 길에 좁은 통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 통로를 저희 부부의 맞은편에서 가로질러서 길을 지나가고 있는 노인분이 한 분 계셨어요. 남편과 저는 그분을 발견하고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고 상당히 신경을 쓰며 걸어갔지만 골목이 좀 좁았던 탓에 남편과 노인분이 가볍게 부딪히게 되었어요. 이에 남편은 놀랐고 얼른 부축을 하며 이야기를 했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피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병원 안 가보셔도 될까요? 아유, 괜찮아요. 잡아줘서 넘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잘 넘겼어. 젊은 사람이 참 배려가 깊구먼. 어디 보자. 같이 부딪힌 건데요. 전 건강에 괜찮은데 어르신이 다치셨을까 봐. 괜찮어. 어? 혹시 나 어디서 본 적 없나? 남편은 넘어지실 뻔한 노인분을 부축하며 괜찮냐는 질문을 했고 노인분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며 남편을 한번 쳐다보더니 당황한 듯 뚫어져라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디서 본 적 없냐는 질문을 했죠. 이에 남편도 저도 노인분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초면이라고 생각하면서 답을 했어요. 글쎄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혹시 저를 아시나요? 아니면 혹시 어디 안 좋으셔서 그런 건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네. 우리 아내가 너무 놀라서 사람을 잘못 봤나 보네. 괜찮네. 고맙네, 젊은이. 남편의 말에 노인분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잠시 입을 열려고 하시다가 이내 말을 삼키듯 이야기를 하시더니 자리를 떠나버리셨죠. 그런 노인분의 행동을 보며 저도 남편도 조금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남편은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노인분을 다시 따라가서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다시 한번 괜찮으시냐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노인은 한자코 남편의 도움을 거절하며 괜찮다. 내가 착각을 한 것 같다. 아픈 데 없으니 신경 쓰지 말고 가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돌아온 남편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당신 평소에도 어르신들 보면 막 도와드리고 그러잖아.
그분들 중 한 분 아니야? 그런가? 근데 내가 그럼 낯이 익을 만한데 왜 모르겠지? 그래? 에이, 당신이 도와드린 분들이 어디 한둘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가 봐. 나중이라도 또 뵈면 이야기하면 되겠지. 얼른 가자. 그래. 근데 저분 정말 괜찮은 건 맞겠지? 횡설 수술하시는데. 남편은 끝내 그냥 가시는 노인분이 걱정스러운 듯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가시겠다는 말을 듣고 저희도 어찌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조금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노인분과의 만남 이후 그날 일을 까맣게 잊으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도 드디어 해뜰 날이 오려는 건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한 희소식이 날아들었어요. 당시 남편은 벤처기업에서 기술 연구를 해 중견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하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늘 더 높은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지만 기회가 없었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중견기업에서 헤드헌터를 통해 직접 지정을 해 스카우트 제안을 받은 게 아니겠어요? 그 조건은 매우 이상하리만큼 좋은 조건이었고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상의 끝에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곧바로 면접을 봤어요. 워낙 좋은 조건의 이직 제안이다 보니까 면접은 꽤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임원급들이랑 면접 보니까 떨리더라고. 근데 나 좀 이상한 경험했다. 어떤 경험? 좀 큰 회사는 뭐 면접 보는 시스템도 막 달랐어? 아니, 그건 아니고 거기 면접 보는 분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정말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 나도 답변하면서 그 시선이 좀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오빠한테 질문 안 했어? 했지. 신뢰가 되는 질문인 걸 안다고 하면서 혹시 가족이 있냐,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 내가 신입도 아니고 이런 질문 받고 황당했어. 어머,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업무와 상관없이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은 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일 얘기만 답변하겠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 면접관 당황하면서 사과하더라고. 근데 좀 그렇더라. 남편은 저에게 면접을 보고 온 후 그 일화를 이야기하며 불쾌한 티를 내더라고요. 저도 그런 질문을 하는 건 좀 처음 봤기에 함께 불쾌한 기분이 들어서 남편의 편에서 같이 화를 내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남편은 저에게 면접을 망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며 마음을 비우자고 했지만 놀랍게도 남편은 면접에 합격을 했고 입사를 결정했어요. 남편이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결과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 저 역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입사 날짜만 정해지고 있던 어느 날 평소 잔잔하게 겪었던 남편의 원인 불명의 두통이 점점 심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어지러움증까지 함께 오게 되면서 더는 가볍게 그냥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큰 맘을 먹고 대학병원을 예약한 후에 정밀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보나마나 별일 아닐 것 같은데 대학병원 정밀검사 꼭 안 해도 되는데. 아이, 그래. 오빠 별일은 없을 거야. 근데 두통은 계속 있어 왔잖아. 이번 기회에 원인 밝히고 치료하면 좋지. 안 그래? 저번에 동네 병원에서도 별일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남편은 막상 큰 대학병원 진료 예약을 하고 진료를 하는 날이 다가오자 조금은 긴장이 됐는지 별일 아닌데 꼭 검사를 받아야 할까 싶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꾸준하게 두통이 있었던 터라 이번에는 제대로 된 원인을 정밀하게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제대로 치료를 해 아프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죠. 그렇게 병원 검진을 받게 되었고 정밀 검사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듣고서 남편과 함께 의사와 면담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진행해 보니 뇌수술을 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네? 뇌수술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혹시 몰라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병원에서 30년 전에 뇌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네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죠? 환자분은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알고 있었다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왜 받은 거죠?
일단 두통을 호소하시는 것과 어지럼증을 느끼시는 게 이 수술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가져왔고요. 남편은 생전 수술이라는 건 하지도 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30년 전 받은 수술 기록이 있다는 말에 좀 황당한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에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했고요. 수술 사실에 대해 듣게 되면서 당황스러움에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사는 계속해서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수술 이후에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인해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오는 것 같기도 하니까 일단은 이 부분을 그냥 넘길 순 없고 제대로 검사를 한번 진행해 보자고 말이에요. 그렇게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 남편과 나와서 대화를 했어요. 오빠, 정말 기억이 없어? 이 병원에서 30년 전에 수술을 받았다고 하잖아. 전혀 작은 수술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머리 위에 툭 튀어나온 거 있는데 그게 그냥 유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수술 자국인가? 뭐?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왜 나는 못 봤지? 어디 한번 봐봐. 머리카락이 덮고 있으니까 자기도 못 보지. 여기 여기. 어머, 정말이네? 오빠, 이거 수술 자국이야. 남편과 저는 의사로 인해서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남편은 좀 혼란스러운 듯 했어요. 자신이 누군지 부모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도 기억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술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하니 혼란스러울 만하죠. 하지만 혼란스러운 마음은 마음이고 지금부터는 질환에 대한 단서를 얻었으니까 제대로 된 검사를 해 알아내야 했어요. 의사가 말한 대로 기억 여부와는 관련 없이 빠르게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진단을 내려야 했죠. 그렇게 그날 남편은 곧바로 정밀 검사를 위해 진행을 했고 검사 결과는 한 달 뒤였어요.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일까요? 남편의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나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남편은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그렇게 다시는 제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당장 남편이 저만 둔 채 세상을 떠난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예상도 한 적이 없었던 일이라 갑작스럽게 떠나버리니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남편이 이젠 제 곁에 없는 것이 맞는데 그 사실조차 체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남편이 떠난 직후에 눈물도 흘리지 않았죠. 현실 감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황당한 건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야 병원에서 남편의 병명 진단을 위한 결과를 들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 혼자 발걸음으로 다시 또 그 병원 진료실 문을 열었죠. 이렇게 되어 유감입니다만 검사 결과 30년 전 사고가 상당히 컸던 듯합니다. 그로 인해 뇌 손상이 왔고 수술로 급한 고비는 넘겼지만 일을 하면서 머리를 자꾸 쓰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남편분의 정확한 사인은 뇌경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검사를 좀 더 빨리 받아봤다면 우리 남편이 그 진단을 받고 살 수도 있었을까요? 네? 그런 부분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유감스럽습니다. 남편은 떠나고 없는데 정확한 진단을 이제야 받게 된다고 하니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다 뭔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허탈한 마음에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봤지만 전부 다 의미 없는 이야기였죠.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이 정말 세상을 떠났다는 걸 체감하게 되면서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는 마음으로 막막함이 밀려왔고 하루하루가 고통 그 자체였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아무리 슬퍼도 외로워도 살아는 진다는 것이었어요. 옛말에 산 사람은 산다는 말처럼 남편이 떠난 후에도 잠은 왔고 배가 고팠거든요. 그렇게 먹고 사는 일은 멈추지 않으면서 슬퍼하자 저에게는 생활고가 몰려왔어요. 더는 집에 앉아서 먹고 자면서 남편만 그리워하는 한심한 짓을 할 수는 없겠다 싶었죠.
이에 저는 결국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런저런 일을 알아봤지만 가정주부로 살아왔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집안일이었으니 일로 돈을 벌어야 했고요. 그래서 시작한 일이 바로 파출부로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몇몇 집을 하루 이틀 정도 봐주는 일을 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은 남편이 하늘에서 저 대신 제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운 건지 웃기게도 왜 남편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하고 입사가 확정되었던 한 중견기업의 재벌가 회장님 댁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재벌가답게 도우미를 뽑는데도 면접을 봐야 했는데 아유 저는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모두 다 포기를 한 채 면접을 봤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합격 통보를 받았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죠. 막상 일을 시작하자 참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지금 제대로 치료만 하고 건강만 했다면 들어가서 일을 했을 회사를 결국 아내인 제가 다른 방식으로 입사를 해서 돈을 벌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왠지 제가 남편의 자리를 뺏은 것 같다는 죄책감과 함께 기왕 이렇게 된 것 남편 몫까지 열심히 해서 제대로 일을 해봐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어요. 처음 회장님 부부를 보게 되었을 때 저는 꽤나 긴장을 했어요. 사모님 오늘 새롭게 들어와 일 시작하게 될 박선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 와요. 이제부터 우리 식구나 다름없으니까 잘해보자고. 별다를 건 없을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몇 가지 안내해 주실 건데 그것만 잘 지켜주시고 오래 일해보도록 하죠. 처음 예상을 했던 회장님, 특히 사모님의 이미지는 재벌가 사람답게 굉장히 차갑고 이기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건 모두 다 물거품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완전히 다른 이미지와 성품을 지닌 분이더라고요. 집에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오면 반드시 직접 나와서 인사를 하며 잘 부탁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고요. 늘 친절하고 따뜻하게 직원들을 대해주시기도 했어요. 남부러울 거 없는 분들이니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따뜻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분들에게도 가슴 아픈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 너무 친절하고 우아하시지. 내가 다른 데 일도 해봤는데 진짜로 여기 사모님 같은 분 없어. 보기 드물다고. 그러게 나도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완전 다르시네요. 아무래도 어려움 없이 지내셔서 그런가요? 아이 무슨 회장님 내분 남부러울 거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전혀 아니야. 듣기로는 하나 있던 아들 어릴 때 그대로 잃어버리셨대. 아유 그래서 아직도 그 방 청소하고 닦잖아. 어머 그래요? 아유 얼마나 그리우실까.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분들을 다시 보니 어딘가 모르게 슬픈 기색이 돌아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몰랐을 땐 그저 조금 차분한 분들이구나 싶었던 부분들이 알고 나니까 빈자리에 대한 공허함이구나 싶은 느낌으로 변했죠. 무엇보다 지금도 그 아들의 방을 정리하지 못한 채 하루에 한 번씩은 그 방으로 들어가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고 하시니 같은 여자로서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잃어버린 아들의 행방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매년 제사 지내는 거 알고 있지? 누구나 다 지낼 수 있는 건 아닌데 자기도 음식 솜씨 좋고 차분하면 준비해야 할지도 몰라. 제사 준비? 돌아가신 조상님들 제사 지내는 건가? 그게 아니고 잃어버린 그 아들 있잖아. 행방을 전혀 모르니까 결국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매년 아들 제사 지내셔. 자랑은 아니니까 전부 다 도움을 받진 않는데 차출한다고 하더라고. 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자긴 또 모르지? 아유, 에이, 내가 들어온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나를 부르겠어. 근데 나도 기일이 있어서 우리 남편 길 챙기기도 바쁘다. 먼저 앞세운 아들 제사를 매년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좀 더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저 역시 남편을 앞세운 입장이고 또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입사 초부터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아니, 말 그대로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실함과 노력으로 도우미 일에 힘을 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모님 역시 그런 제 마음을 느꼈는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참 가까이 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일이 많았죠.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개월 만에 취업 성공을 해 일을 해오던 저는 어느새 그곳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남편을 보낸 일주기를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입사를 한 후에 단 한 번도 일을 빠지지 않았어요. 어차피 퇴근을 해 집으로 가도, 그리고 하루 정도 쉬려고 집에 있다고 해도 저를 반겨주고 대화를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는 일터가 훨씬 좋았거든요. 그렇게 365일을 빠지지 않고 일을 했는데, 그래도 남편의 일주기 기일만큼은 휴가를 내고 남편을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은 사모님께 직접 보고를 하기로 했고, 분명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히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어요. 저 사모님, 죄송하지만 저 내일은 하루 쉴 수 있을까요? 내일? 내일은 안 되는데 혹시 급한 일이야? 아, 예. 내일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되는 날이거든요. 첫 기일이기도 해서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고 싶어서요. 휴가를 낼까 합니다. 이거 어쩌지? 아,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내일은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내일 우리 아들 기일이기도 하거든. 저 좀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매년 성대하게 하고 있어. 음식 준비를 좀 부탁해야 할 것 같은데. 아, 모두 다 하는 건 아니라고 들어서요. 제가 아니어도 다른 분이. 맞아. 아무나 못해. 그래서 서은혁 씨가 꼭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신 아들 제사 지내면서 남편분 음식도 같이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내가 할게. 같이 말고 따로 재료 준비해서 말이야. 좀 배려해 줄 수 있을까? 아휴, 이건 좀 그런가? 동료에게 이야기를 들은 대로 세상을 떠난 아들의 제사 준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매우 적은 인원에서 준비를 하는데, 사모님은 제가 한 요리를 몇 차례 먹어본 후에 저 역시 제사를 위해 준비 부탁을 하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저 역시 마음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모님께서 저희 남편 음식도 따로 준비를 해준다는 말에 그런 배려를 받았기도 했고, 저 역시 집에서 혼자 하기보다는 여기서 좋은 재료로 해가면 남편에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사모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함께 제사 준비를 돕게 되었죠. 적은 인원이 준비를 하지만 정말 많은 양의 음식을 하다 보니까 제사 준비는 정말 강행군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을 보고 준비를 했는데도 겨우 제사를 지낼 밤이 되니 다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모두 다 끝낸 후 음식을 모두 차렸고 제사에 올릴 영정 사진이 나왔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사진을 바라보다가 저는 그만 너무 놀라서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만한 일이 생겼거든요. 제가 소리를 내니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고 동료는 제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어요. 아, 갑자기 왜 그래? 지금 눈에 들면 좋을 거 하나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아, 아니, 저 사진, 저 아이가 회장님 댁 아이 맞아요? 응, 맞아. 어릴 때 헤어져서 다 컸을 때 사진을 찾지도 못했대. 아, 그래서 맨날 저 한 장으로 해. 아니, 아니, 어떻게 저 사진이 회장님 아들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왜 이래? 평소에는 점잖은 사람이, 아이 좀. 제가 제사 준비를 하는 엄숙한 과정에서 큰 소리로 당황을 한 듯 이야기를 하자 동료가 눈치를 줬지만 그 또한에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 영정 사진 속 아이는 아무리 봐도 1년 전 저만 둔 채 먼저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의 어린 시절 얼굴이었거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어린 시절 사진을 제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분명히 제 남편 얼굴이었거든요.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봐도 영락없는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의 모습에 전 이내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까부터 저를 말리던 동료는 저의 이상한 모습을 보며 놀란 듯 또다시 이야기를 했죠. 아이, 선영 씨, 왜 그래? 갑자기 몸이 안 좋아? 어? 아, 저 잠깐만 휴게실 좀 갔다 올게요. 아셨죠? 저 찾으면요, 잠깐 어디 갔다고 해줘요? 동료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저는 동문서답을 하듯 지금 당장 직원 휴게실을 다녀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후 서둘러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제 사물함을 떨리는 손으로 열고, 그리고 난 후 가방 속의 지갑을 급하게 열었죠. 그 지갑 안에는 남편과 제 결혼 사진을 포함해서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까지 모두 다 담겨 있었거든요. 급하게 안쪽에 넣어둔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고 그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제가 아까 본 영정사진 속 그 아이와 닮은 구석이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다시 눈을 씻고 쳐다봐도 분명히 영정사진 속 아이와 제가 가진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이 똑같았거든요. 이렇게 되자 이상하다는 걸 느낀 저는 이 일을 그대로 넘어갈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남편의 사진을 들고 냅다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급하게 달려오자마자 제사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사를 지내시는 사모님이 보였고, 저는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사모님께 향했어요. 사모님, 저 확인할 게 좀 있어요. 저 좀 잠시 봐주세요. 선영 씨, 내가 오늘은 좀 예민할 수 있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사 지내고 있는 중이고 좀 이따 이야기해요. 아니요, 저분, 저 사진에 있는 분이 사모님 아드님이 맞다는 건가요? 그거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선영 씨, 지금 너무 무례한 거 알고 있어요? 제사가 다 마무리되면 이야기하자고 했잖아요. 지금은. 사모님은 제 막무가내식의 이야기에 불쾌하신 듯 이야기를 하며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저는 제가 손에 꼭 쥐고 온 제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사모님에게 내밀었죠. 분명 이 사진을 보면 저만 이상하게 느끼는 게 아닐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사모님은 처음에는 조금 짜증이 난다는 표정으로 작은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말씀하셨죠. 아휴, 선영 씨, 급한 일이라는 게 지금 우리 아들 사진 문제인가? 내가 여유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좀 있다가 잠깐, 이게 뭐야? 사진이요. 사진. 사모님, 이것 좀 봐주세요. 네? 사모님은 가볍게 제가 내민 사진에 시선을 옮기다가 이내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는 눈을 의심한다는 듯한 표정을 하더니 제 손에 있던 사진을 가져가더라고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것일 테죠. 그리고는 이내 사모님은 나지막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진이 왜 선영 씨한테 있어? 이건 우리 아들인데? 사모님도 이상하시죠? 이상하리만큼 너무 닮았죠? 이거 제 남편 어릴 적 사진이에요. 너무 똑같아서 놀랐다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혹시 사모님은 아시나 해서요. 제 말을 듣자마자 사모님은 사진과 영정사진을 번갈아가며 확인을 하더니 이내 저를 한번 바라본 후에 온몸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제가 준 사진을 바라보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셨죠. 어떤 답도 듣지 못했는데 사모님은 그렇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대로 쓰러지셨고, 사모님이 쓰러지자마자 주변에서는 같이 제사를 준비하던 도우미들마저 모두 다 놀라서 당황을 하면서 사모님에게 우르르 몰려왔어요. 저 역시 갑자기 쓰러진 사모님 모습을 보며 조금 놀란 마음으로 사모님을 부축했고요. 그렇게 제가 가져온 사진 하나로 이 난리가 난 겁니다. 밖에서 계속해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 양복을 입고 제사 준비를 하던 회장님 또한 밖으로 먼저 나오셨어요. 아니, 오늘은 누구보다 조용하고 차분해야 할 날인데 누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났어?
짜증이 섞인 말투로 밖으로 나오신 회장님은 나오자마자 쓰러져 있는 사모님을 발견하시고는 빠른 걸음으로 사모님께 오셨어요. 그리고는 비서를 부르면서 김 교수를 부르라고 지금 당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 사모님을 급하게 안방으로 옮겼죠. 그렇게 몇 분이 흐른 후 돌아온 회장님은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며 물었고 동료들은 일제히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회장님은 저에게 와서 이 이유에 대해 물었죠. 저 역시 이 상황이 혼란스러워 그저 멍을 때리며 가만히 있던 중에 회장님의 질문에 일어나 다시 한번 영정사진을 한번 가리키고 또 제가 가져온 사진 한 장을 회장님께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님 역시 도대체 무슨 사진이길래 이 유난인가 싶은 표정으로 돋보기를 낀 안경으로 바라보셨고 이내 놀랐는지 사진을 떨어뜨릴 뻔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한번 영정사진을 한번 본 후에 사진을 바라보며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이 사진을 어떻게 구한 거야? 내 아들이랑 아는 사이인가? 네? 아는 사이?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사이입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이니까요. 작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뭐? 남편? 그보다 이 아이가 살아 있었단 말인가? 작년에 세상을 떠나? 이럴 수가. 그런 그 수많은 날들을 살아 있었고 찾을 수 있었는데 내가 못 찾고 내가 이해를. 회장님은 제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작년까지 살아있었던 남편을 찾지 못한 게 후회스러운 마음이 드셨는지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목 놓아 우시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결국 그날 회장님 댁의 아들을 위한 제사는 제 남편의 제사라는 게 명확해진 상황이기도 했죠. 아무리 남편이 세상을 떠난 상황이라고 해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그널이 있었거든요. 한참을 목 놓아오시던 회장님은 이내 정신이 드셨는지 눈물을 그치더니 제가 전달한 사진의 뒷면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맞네. 맞아. 여기 내가 이름을 적어줬었어. 그리고 목걸이에 넣어줬다고. 이거 보니까 정말 내 아들이 맞아. 아니, 이렇게 살고 있었다니. 그리고 내가 못 찾아서 이제는 볼 수가 없다니. 회장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본인이 어린 시절 아들의 사진을 목걸이에 넣어줄 때 써둔 글자를 보며 제 남편이 아들임을 확신하셨어요. 그리고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저를 부르시더니 제사를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하셨어요. 결국 제 남편이자 회장님 부부의 자녀인 남편의 제사를 함께 지내야 하는 건 당연했으니까요. 저 역시 아내의 입장으로 남편의 제사상 앞에 서서 절을 해야 하는 건 당연했고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된 후에 회장님 부부와 저는 남편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30년 전 뇌수술을 크게 받게 된 것도 회장님 부부와 관련이 있었더라고요. 그날 함께 시골을 가던 중에 큰 교통사고가 난 상황이었고 그 자리에서 회장님 부부 역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면서 깨고 나니까 사고 현장에는 남편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 그날 사망을 했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우리가 병원으로 갔을 때에도 애는 없었다고 하고. 그래서 그냥 그날로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계속 제사를 지내왔지. 근데 내가 제사를 지내서 이렇게 빨리 간 게 아닌 건가 싶어 이 마음이 미어지네. 남편은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고 그 당시에는 자기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신원 불명 처리가 되면서 보육원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랐다고 하고요. 성인이 돼서도 기억은 없었어요. 그러니 몰랐죠. 게다가 그 수술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작년부터 좀 병세가 심각해지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요. 그 어린 게 기억도 없는데 그렇게 혼자 외롭게 지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네. 차라리 내가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왜 우리 아들이.
회장님 부부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슬프게도 우셨어요. 결국 남편과 회장님 부부 모두 다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또 살아는 있을까 궁금해하면서도 세상에 존재를 하지 않는다고 포기를 하며 그렇게 지내왔던 것이더라고요. 회장님 부부는 그렇게 그리움만 가득한 채 매년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주면서 아이를 잃었던 죗값을 속죄하며 살아오셨고요. 이렇게 운명이라는 게 엇갈릴 수도 있구나. 새삼 느끼면서 무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살아있던 남편의 소식을 듣고는 회장님 부부는 무릎을 꿇으며 가슴을 치고 누구보다 서글프게 우셨어요. 그리곤 제 손을 잡고 이야기하셨죠. 그동안 외로운 우리 아들 동반자로 가족으로 살아줘서 참 고마워. 진짜 우리 대신에 그렇게 있어줘서 너무 고맙네. 그런 회장님 부부의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남편이 그렇게 궁금해하며 막연히 그리워하던 진짜 가족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젠 직접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함께 몰려오면서 정말 복잡한 감정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게 회장님 부부와 서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는데요. 저라도 남편을 위해 시부모님을 찾고 제대로 서로의 근황과 살아온 삶을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는 유일한 가족이었던 저를 통해 회장님 부부는 남편의 존재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뒤늦게라도 남편의 흔적을 찾고 싶은 마음으로 저와 남편에 대해 아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보육원에서 나온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해하는 건 당연했고, 전 남편을 만나 함께 해왔던 세월 동안 제가 아는 남편의 이야기를 모두 다 빠짐없이 해드렸어요. 준경 씨는 혼자 지내온 사람이었어도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불의를 보면 절대 지나치지 못했고, 아이와 어르신들만 보면 꼭 본인 지갑의 돈을 다 줘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역시 우리 아들이구나. 이름이 준경이었다고. 원래 이름은 현준이란다.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어 내 아들이라는 걸. 그 마음씨,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도 과자 한 쪽을 혼자 나눠 먹는 일이 없었지. 어릴 때 그대로 잘 커줬네. 너무 미안하고 대견하구먼. 저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회장님 부부를 위해 남편과 함께 지낸 대학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함께했던 사진들을 모두 다 꺼내서 남편이 걸어온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추억을 했어요. 저도 회장님 부부 덕분에 남편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저를 행복하게 했던 건 남편이 떠난 후 남편을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회장님 부부와 함께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웃으면서 추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 행복하고 즐겁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 나눌 수 있다는 기쁨을 처음 느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저는 남편으로 인해 연결이 된 인연으로 회장님 부부 댁에서 여전히 도우미 일을 하면서 지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회장님 부부가 저에게 놀라울 만한 제안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불렀네. 다름이 아니라 내 아들의 아내인데 이렇게 우리 집에서 도우미 일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해서.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제가 일을 계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무엇보다 어린 자네를 이제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 아들의 아내인인 나에겐 며느리이자 아들 대신인 딸이나 다름이 없고. 그래서 말인데 그동안 우리 아들 만나 고생도 많았을 거야. 그래도 버티고 살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덕분에 우리 아들도 외롭지 않게 갔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대신에 자네 가족이 되어주면 어떨까 싶은데 너무 부담스러울까? 회장님 부부의 파격 제안에 저 또한 의외라는 생각을 하며 좀 놀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놀란 마음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긴 했죠. 하지만 두 분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감사한 제안이지만 제가 가족이 되는 건 남편에게 미안한 일이기도 했고요. 두 분 제안 너무 감사하게 들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 보니까 저는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 대신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남편이 생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해 함께 해 주셨으면 해요. 아이고, 아쉽구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가깝게 같이 일도 하면서 지낼 수는 있지. 그리고 아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은 내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아니, 뭔지 말만 해. 그렇게 저는 남편이 생전에 했던 일들, 그리고 노후에 저와 함께하기로 했던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렸고, 회장님 부부는 남편이 원하는 것들을 대신에 진행하기로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남편이 잘한 보육원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했는데요. 회장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보육원을 찾아가 건물을 새롭게 지어주고 정기 후원까지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또 매달 중 주말 하루는 남편과 함께 보육원으로 가 봉사를 했었었잖아요. 이제는 남편 대신 사모님과 함께 보육원으로 가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직접 봉사를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가족이라는 딱 떨어지는 정의를 두면서 회장님 부부와 지낸 건 아니지만 남편으로 인해 어느새 남편이 원하는 일들을 해오면서 그분들과 몰라보게 가깝게 지내게 된 건 사실이긴 해요. 남편이 떠난 후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에 외로운 나날들의 반복이기도 했는데 남편이 그런 제가 걱정이 되어서 잃어버렸던 부모님을 보내준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은 오히려 가족이 새롭게 생긴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남편의 부재로 시댁이 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봉사도 하고 또 그 집에서 일도 한다는 게 쉽게 보이는 일은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남편이라는 그리워할 대상이 공통으로 존재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고 행복한 건 맞아요. 늘 그렇듯 저는 남의 시선이나 생각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요. 전 앞으로도 이 집에서 도우미 일하면서 돈은 벌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생전 남기고 갔던 선행을 이제는 시부모님과 함께 이어나갈 것이고요. 무조건 떠난 남편을 그리며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려고요. 그래야 나중에 남편에게 가는 날 저도 당당하게 할 만큼 다 하고 왔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누구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시면서 먼저 떠난 배우자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